미국 없이 뭘 하겠나. 890억 달러를 쏟아부은 사우디에게 미국이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중동 하늘에 240발의 미사일이 쏟아진 그 밤, 미국의 방패는 71%만 막아냈습니다. 세 발 중 한 발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구석에 떠있던 한국산 시스템의 숫자는 97.6%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마디를 내렸습니다. 한국에 전화하라. 중동 6개국이 미국을 버렸고 나토 19개국이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 상공에 240기가 넘는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밤, 저는 사우디 국방부 지하 3층 벙커에서 두 눈으로 지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패가 종이처럼 찢기고 있었습니다. 890억 달러.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바친 돈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하룻밤 만에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6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 추가 구매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19개국이 같은 날 한 나라에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기술을 가졌다는 이스라엘마저 비밀리에 한국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지배해온 중동의 하늘이 단 84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파이살 알라시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으로 30년 동안 중동 방공 체계의 핵심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18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8년은 제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는 모국어처럼 유창해졌고 미국 군부의 인맥은 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미국과 사우디를 잇는 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었죠. 귀국 후 국방부에 들어갔고 30년 동안 사우디의 무기 도입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 간 계약 규모만 해도 89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이 세 회사의 이름은 제 업무 일지에서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만 38개. 연간 유지 보수 비용만 1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왕씨에 보고할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미국의 방패는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늘 제 판단을 신뢰하셨습니다. 저는 그 신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제 30년 경력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84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84시간이 끝났을 때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미국의 방패를 맹신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과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사우디 초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이셨습니다. 걸프전이 터졌을 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리야드 하늘로 날아들던 그 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살, 걱정 마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스커드를 요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터지고 아나운서가 환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미국의 방패는 무적이다. 10살짜리 소년의 머릿속에 새겨진 그 믿음은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국방대학원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실시간 교전 알고리즘,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50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교수가 물었죠. 이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인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로 극복해왔습니다.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때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미국 무기 도입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PAC에서 PAC3로, 다시 PAC3MSE로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앞장서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한 번은 왕실 재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관, 패트리어트 한 포대 가격이 12억 달러입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방공 시스템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가격표를 비교해서 살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이 미국에 있고 우리는 최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미국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방공 시스템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려면 로켓 추진, 정밀 유도, 실시간 교전 제어, 위상 배열 레이더까지 4가지 핵심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겨우 완성한 영역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5년은 더 걸릴 겁니다. 값싼 대안이라는 건 결국 값싼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논리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바라보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저는 그로부터 불과 3년 뒤에 처참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국 방산에 대한 소식이 아예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 한국이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으로 UAE와 4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서류 한 맨 아래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 리처드 콜먼이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에게 한국 방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였죠.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콜먼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파이살, 한국은 우리가 팔지 않는 시장에서 남은 걸 주워 먹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이나 사는 물건이죠. 미국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한국 무기를 고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테이크를 한 점 잘라 입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들 같은 VIP 고객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강국의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한 말이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먼의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시각으로 오후 4시 국방부 3층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다음 주 왕세자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연간 유지 보수 예산 승인건이었습니다. 올해도 155억 달러. 해마다 올라가는 유지비에 왕실 재무위원회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저는 늘 같은 논리로 설득해왔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할인은 없다는 논리 말입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커피향이 집무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아라비카 원두 특유의 진한 향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관 아드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차관님, 지하 벙커 긴급 소집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공격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과시용 발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벙커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벙커 안은 전쟁 상태였습니다. 12개의 대형 스크린이 동시에 켜져 있었고
각 화면에는 위성 영상과 레이더 데이터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고 키보드 타건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방공사령관 칼리드 중장이 제게 다가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47분 전 이란 서부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탐지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탄도 미사일이 240여 발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별도로 집계 중이고 자폭 드론은 1,3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40발의 탄도 미사일, 1,300대의 드론. 이건 소규모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면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백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동시 포화 공격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현실 가능성, 극히 낮음이라는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38개 전부 가동시켰습니다. 사드도 활성화됐습니다. 칼리드 중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8개 포대의 위치, 각 포대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 수량, 교전 가능 범위와 대응 시간, 모든 변수를 조합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여유는 전혀 없다. 스크린 위로 붉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사우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죽음의 화살이었습니다. 리야드의 1,000만 명, 제따의 400만 명, 수천만 명의 생명이 그 궤적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궤적이 스크린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붉은 점을 향해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벙커 안이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첫 교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둘째도 성공, 셋째도 성공. 제 가슴에 한 줄기 안도가 스쳤습니다. 역시 미국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실패, 다섯 번째 실패, 여섯 번째 성공, 일곱 번째 다시 실패. 성공과 실패가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패트리어트의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은 83에서 89% 사이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라면 10발 중 8발에서 9발은 잡아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그 수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중장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대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요격률은 약 71%입니다. 71%.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1%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발이 날아오면 3발이 뚫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240발이 넘는 미사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단순 계산만 해도 70발 이상이 지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동시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89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지켜온 방패,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던 방패, 그 방패의 실체가 70일이라는 숫자 3글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데이터 창이 하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교전 데이터가 화면 중앙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거기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데이터 창을 보았습니다. 구석에 작게 표시된 시스템 이름이 보였습니다. 천궁-2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하나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7.6%.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시스템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그것도 포화 공격 한가운데서 97%가 넘는 요격률이라니.
그건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그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1대 97.6. 제 30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흔드는 두 개의 숫자가 같은 스크린 위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면 중앙에 거대하게, 다른 하나는 구석에 작게. 하지만 그 크기와 반대로 진짜 방패가 어느 쪽인지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친구라고 믿었던 리처드 콜먼이라는 인간이 제게 어떤 말을 내뱉게 될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7.6%.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크린 우측 하단,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데이터 창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중앙에는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교전 데이터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고 천궁-2의 데이터는 마치 보조 장비에 참고 자료처럼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 71%, 천궁-2 대탄도 미사일 요격률 97.6%. 저는 즉시 칼리드 중장을 불렀습니다. 저 데이터 확인했나? 천궁이라고 표시된 항목 말이야. 수치가 이상하지 않나? 칼리드 중장은 화면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교전 통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2차례 교차 검증을 거친 수치라고 합니다. 2번의 검증을 거쳤는데도 97%가 넘는다는 겁니까? 실전 상황에서 포와 공격 한가운데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이 요격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요격률과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점입니다. 시험장에서는 표적의 궤적이 예측 가능합니다. 전자전 방해도 없고 기상 조건도 통제됩니다. 한 번에 한 발씩 차분하게 날아오는 표적을 여유 있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은 지옥입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집니다. 적은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을 걸어옵니다. 진짜 미사일 사이에 가짜 미끼를 섞어서 보내죠. 기상 조건은 시시각각 변하고 레이더 잡음이 데이터를 오염시킵니다. 요격 미사일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전 요격률은 시험장의 수치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전에서 80%면 우수, 85%면 뛰어남, 90%를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97.6%라니요. 더구나 이건 가장 요격하기 까다로운 탄도, 미사일을 상대로 한 수치였습니다.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죽음의 덩어리를 공중에서 맞추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데이터 편향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천궁포대에 비교적 쉬운 표적이 배정됐을 것이라고. 아니면 교전 구역이 좁아서 표본수가 적은 것이라고. 천궁포대에 배정된 표적 정보를 보여주시오. 칼리드 중장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적 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장 까다로운 표적이었습니다. 배정 구역, 동부 전선 독립 교전 구역. 보조가 아니라 단독으로 한 구역 전체를 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전 횟수, 58발 교전, 57발 격추, 미격추 1발. 58번의 교전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횟수였습니다. 그것도 단독 교전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표적만을 상대로 한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벙커의 LED, 조명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방패가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었고, 왕세자 전하께도 그렇게 보고해왔습니다. 그 믿음 위에 890억 달러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벙커 스크린 구석에 떠있는 작은 숫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교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태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포화 공격이 끝난 직후 벙커에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두 번째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파이살, 콜먼이다. 먼저 안부를 전한다. 리야드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먼이라는 인간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처드. 하지만 무사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률이 71%밖에 안 됩니다. 10발 중 3발이 뚫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콜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사무적인 톤이 깔렸습니다. 파이살, 그 수치는 아직 미확정 데이터야. 포화 공격 상황에서 초기 데이터가 불안정한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올라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요? 리처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격률이 올라간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검증된 시스템이야, 파이살.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운용되어 온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한 번의 교전 데이터로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지금 71%를 찍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콜먼의 다음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야. 이번 공격으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가 상당량 소모됐을 거 아니야. 본건에 들어가지. 우리 쪽에서 PAC-3MSE 추가 50기 긴급 도입 패키지를 준비했어. 파이살, 지금이 적기야. 방어망을 더 두텁게 가져가야 해.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미국은 무기를 더 팔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지금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 장사 이야기를 하자고 전화한 겁니까? 무기 장사가 아니야, 파이살.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자는 거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1%짜리 방패를 팔아놓고 그 방패가 뚫리니까 추가로 50기를 더 사라고요? 그것도 한 기당 520만 달러짜리를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패키지 전체로 약 32억 달러. 유지보수 포함이야. 우방국 특별 가격이지. 32억 달러. 우방국 특별 가격이라니. 저는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칼리드 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추가로 50기 더 사래. 칼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71%밖에 안 나오는 미사일을 50기 더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스크린 구석에 떠있는 그 작은 숫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97.6. 그 숫자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끝나고 정확히 31시간 뒤 두 번째 포화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동쪽과 남동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이중 공격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사이에 드론 군집을 섞어 방공망 레이더를 혼란시키는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22시간이 흐른 뒤 세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8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 차례의 대규모 포화 공격이 사우디 하늘을 덮친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궁대시2의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기술 분석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천궁포대의 교전 데이터를 별도 모니터로 분리해서 실시간 표시하시오. 기술 분석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벙커 좌측 벽에 있는 보조 모니터에
천궁-2의 독립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다시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나섰고 천궁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중앙 스크린의 패트리어트, 좌측의 천궁. 패트리어트는 두 번째 교전에서 요격률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교전의 피로가 시스템에 누적된 탓이었죠. 장비 과열과 소프트웨어 부하가 성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보조 모니터에 찍히는 요격 결과는 기계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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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가끔 실패가 하나 끼어들었지만 바로 다음 교전에서 다시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교전이 끝났을 때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2차 교전 요격률 67%, 천궁-2 2차 교전 요격률 97.1%.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천궁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교전. 저는 이번에는 벙커 좌측 보조 모니터 바로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중앙 스크린이 아니라 구성 모니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이 이상하다는 듯 제 쪽을 흘끗 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교전 결과 패트리어트 63%, 천궁-2 98.3%.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교전 데이터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패트리어트 1차 71, 2차 67, 3차 63점. 천궁 1차 97.6, 2차 97.1, 3차 98.3. 패트리어트의 숫자는 교전이 반복될 때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포화 공격이 계속되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시스템의 피로가 쌓이고 장비 과열과 소프트웨어 과부하가 겹치면서 성능이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의 숫자는 세 번 모두 97% 이상이었습니다.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교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포화 공격을 세 번이나 겪었는데도 성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이터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그 원칙 하나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말하면 감정이나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미국의 방패를 압도하고 있다. 그 한 문장은 너무 단순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 3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더 잔인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화 공격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옆 분석실에서 교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84시간 동안 겨우 서너 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한 탓이었죠. 책상 위에는 이미 비어버린 커피컵이 5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6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카페인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정신을 유지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공사령부 군수참모가 긴급 보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차관님, 요격 미사일 재고 현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PAC-3MSE, 요격 미사일 사우디 전역 잔여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 차례 포화 공격을 막아내면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표적에 평균 1.9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한 발만으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발을 쏘아 확률을 보완하는 방식이죠. 240발이 넘는 탄도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상대하면서 요격 미사일이 쏟아져 나간 겁니다. 거기에 드론과 순항 미사일 대응에도 상당량이 소모됐고요. 군수참모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소모율이 유지될 경우 동일 규모의 공격이 2차례만 더 반복되면 주요 포대의 요격 미사일이 고갈됩니다. 2차례. 고작 2번의 공격만 더 막으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보급은 언제 가능합니까?
로키드 마틴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제조, 품질 검사, 수출 허가, 항공 운송까지 최소 16주가 소요됩니다. 16주. 4개월이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은 4개월 뒤에나 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란이 4번째, 5번째 공격을 감행하면 사우디의 하늘은 그대로 뚫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방공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패라도 미사일이 바닥나면 쇠막대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숫자가 스쳤습니다. 아까 수첩에 적어둔 천궁의 데이터였습니다. 1표적당 평균 발사수. 패트리어트 1.9발. 천궁 대시 21.06발. 거의 한 발이면 하나를 잡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97%가 넘는 정확도 덕분에 추가 발사가 거의 필요 없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재고량으로 몇 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재고로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면 약 100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으로 운용하면 250개 이상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2배가 넘는 효율이었습니다. 높은 요격률이 곧 탄약 절감으로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한 발로 목표를 잡아내니 재고가 천천히 줄고 방어선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같은 재고량으로 패트리어트보다 2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이 숫자들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포화 공격의 시대에 방공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요격률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즉 지속성입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천궁 대시 이 압도적 우세. 효율, 천궁 대시 이 2배 이상 우세. 지속성, 천궁 대시 이 절대 우세. 세 줄을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 세 줄의 문장은 제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콜먼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인사가 없었습니다. 파이살, 재보급 건이야. 엘라베마 생산 라인이 지금 나토 주문으로 풀가동 중이거든. 사우디 물량 끼워 넣으려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 복잡하다니요? 16주도 모자라서 더 늦어진다는 겁니까? 파이살, 진정해. 미국에도 사정이 있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를 보내야 하고 나토 동맹국들도 줄 서 있거든. 사우디가 특별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분이요? 890억 달러를 쓴 고객한테 명분을 요구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줄을 서라고요? 콜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파이살,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을 섞으면 판단을 그르치게 돼. 내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볼게. 대신 아까 말한 50기 추가 도입건 진지하게 검토해줘. 추가 도입이 확정되면 재보급 우선순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보급을 인질로 잡고 추가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으니 새 미사일이 급한 건 우리 쪽이고 그 급함을 이용해서 추가 32억 달러짜리 계약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방국이라고요? 동맹이라고요? 저는 벙커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단단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한국방위사업청에서 UAE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천궁 대시 이 추가 물량은 5주 이내 인도 가능합니다. 5주. 콜먼이 16주도 모자라서 줄을 서라고 했던 그 재보급이 한국은 5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6주와 5주.
그 11주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1주 동안 하늘이 뚫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이 걸린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를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교전 데이터 분석, 패트리어트와 천궁의 성능 비교, 재고 현황과 재보급 일정, 비용 효율 분석,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왕세자의 손에 올라가는 순간 30년간 유지해 온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그날 저녁,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시 워싱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콜먼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알라시드 차관님, 콜먼 차관부께서 내일 리야드에 직접 오십니다. 차관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콜먼이 직접 리야드까지 날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방부 6층 귀빈 면담실에서 콜먼을 만났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도 사무적인 무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누르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악수도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방위사업청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콜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 끝까지 빨갛게 물들었죠. 파이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30년 동맹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생각입니까? 리처드,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때 30년 동맹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콜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1% 리처드. 당신들이 팔아놓은 방패의 성적표입니다. 10발 중 3발이 뚫렸어요.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요. 그 수치는 포화 공격이라는 극단적 상황 때문이야. 패트리어트의 설계 목적은 그 규모의 공격이 아니라고. 그러면 뭘 막으라고 만든 겁니까? 축포요? 벙커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84시간 동안 쌓인 분노가 제어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콜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이살, 분명히 말해두겠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협의 톤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은 동맹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잘 알 거야. 동맹 전면 재검토.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보호 철수, 무기 수출 제한, 경제 제재 가능성, 걸프 지역 주둔 미군의 재배치, 사우디 왕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콜먼은 그 침묵을 승리로 해석한 듯 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84시간 동안 벙커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의 분노가 협박으로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콜먼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방금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콜먼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71%짜리 방패를 팔아놓고 뚫리면 추가로 사라고 했습니다. 재보급은 4개월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마저도 추가 구매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하자 동맹을 끊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 눈에 사우디가 뭘로 보입니까? 리처드? 동맹입니까? 아니면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호구입니까? 면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사관 무관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먼의 얼굴이 한순간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면담 내용은 왕세자 전하께 그대로 보고될 것입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콜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왕세자라는 단어가 그의 계산을 뒤흔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차관보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파이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어. 콜먼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맹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이 인간의 본 모습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리처드. 나머지는 왕세자 전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저는 면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신뢰, 동맹에 대한 믿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 그 모든 것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폐허 위로 새로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왕세자 전하께 올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천궁 대시 이 긴급 도입을 건의합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확신에 찬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왕세자의 손에 올라갔을 때 벌어질 일들은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협박도, 사우디의 결단도,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연쇄 반응도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새벽, 왕궁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왕세자의 새벽 호출은 두 가지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긴급하거나 극도로 분노하거나.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리야드 시내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막의 새벽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궁 안보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12인 안보위원회 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정보수장, 외교수석, 왕실 재무위원장, 합참의장, 사우디의 핵심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왕세자 전하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위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제 보고서를 읽은 듯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외교수석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나직했지만 벽에 부딪혀 울릴 만큼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었다. 84시간의 기록과 미국 측 반응까지 전부. 내가 직접 설명하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 차례 포화 공격의 교전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두 줄의 숫자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률 1차 71%, 2차 67%, 3차 63%.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천궁 대시 이 요격률 1차 97.6%, 2차 97.1%, 3차 98.3%.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어서 재고 현황, 재보급 일정, 비용 효율까지 설명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는 위험 수준입니다. 미국 측 재보급까지 최소 16주. 한국은 5주 이내 인도 가능합니다. 외교수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동맹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콜먼 차관보가 어제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접촉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동맹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전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손 끝을 맞대고 턱 아래에 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섣불리 미국을 자극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년간 미국에 의존해온 관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벙커에서 84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먼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왕세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세자 전하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890억 달러를 주고 삼방패가 71%밖에 안 됩니다. 미사일이 바닥나면 4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안을 찾으려 하면 동맹을 끊겠다고 협박합니다. 전하, 이것이 동맹입니까? 아니면 갈취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외교수석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왕세자 전하 앞에서 미국을 갈취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외교적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1%는 10발 중 3발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240발이 날아오면 70발 이상이 우리 도시에 떨어집니다. 리야드에, 제따에, 다란에. 미국의 기분을 살피다가 우리 국민이 죽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97.6%짜리 방패가 존재합니다. 비용은 3분의 1이고 재보급은 3배 빠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천천히 양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한 명씩 둘러보셨습니다. 국방장관, 정보수장, 외교수석, 합참의장.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세자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입을 여셨습니다. 파이살의 말이 맞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890억 달러를 쓴 건 동맹을 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산 것이다.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돈의 주인은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왕세자 전하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파이살, 한국에 전화하라. 천궁 대시 이 도입 규모와 일정을 협의하라. 긴급 사안으로 처리한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콜먼이라는 사람에게 전해라. 사우디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고.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위원 중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아까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던 그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방패가 어디 있는지 이제야 눈이 열린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위사업청에 첫 번째 공식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천궁 대시 이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국제 방산 시장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소식이 퍼진 날,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화의 발신지였습니다. UAE 국방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을 도입한다면 우리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 같은 날 오후, 카타르 왕실 군사고문실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를 천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날 아침, 바레인과 쿠웨이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국방부가 신규 방공 시스템 우선 후보로 천궁을 지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6개국이었습니다. 84시간의 전투 데이터가 30년간 유지되어 온 중동 방공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발송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토 소속 19개국이 거의 동시에 한국 방위사업청에 천궁 대시 이 도입 문의를 보낸 것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은 긴급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던 이 나라들에게 중동의 실전 데이터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자부해온 이스라엘이 비밀 채널을 통해 한국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방공사령부의 핵심 인사가 서울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세계 방공시장의 판도가 한 나라의 이름 아래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의 결정이 내려진 지 열흘 뒤 콜먼이 다시 리야드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의 콜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맹 파기를 협박하며 턱을 치켜들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콜먼의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느슨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파이살.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말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 이 자리에서 동맹을 끊겠다고 으르렁거리던 바로 그 입에서 사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론을 말하겠다. 콜먼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이다. 패트리어트 재보급 기간을 16주에서 8주로 단축하겠다. 추가 50기 도입권은 철회한다. 가격도 재조정하겠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열흘 전에는 32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던 인간이 이제는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먼의 다음 말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콜먼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천궁대시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미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대신 미국 방산 기업들이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열흘 전에는 한국 무기를 사면 동맹을 끊겠다고 협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무기 계약에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71%와 97.6%. 그 숫자의 차이가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리처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과 일했습니다. 당신의 전임자와도 그 전임자의 전임자와도 일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같은 말을 했죠. 세계 최고의 방패를 제공하겠다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890억 달러를 걸면서요. 콜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84시간의 전투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의 방패에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능을, 역사가 아니라 현실을 보기로 했습니다. 콜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참여권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을 때 콜먼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안도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미사일이 쏟아지던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우디와 한국 간 천궁대시 이 도입 협상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규모는 96억 달러. 역대 한국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들려오는 소식들이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UAE 42억 달러 추가 계약 협상 개시. 카타르 패트리어트 세계 포대를 천궁으로 교체하는 시범 사업 승인. 폴란드 나토 최초 천궁대시 이 도입 의향서 서명.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4개국 공동 도입 협의체 구성.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11개국에서 공식 도입 의사를 표명했고 비공식 협조까지 합치면 23개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구축한 세계 방공시장의 질서가 84시간의 실전 데이터 하나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성능이 생명을 구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도, 50년의 역사도, 890억 달러의 투자도, 71%라는 숫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낯설고 역사가 짧아도 97.6%라는 숫자는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숫자는 더더욱.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벙커 스크린 구석에 작게 떠있던 그 숫자를요. 97.6이라는 세 글자가 중앙에 거대한 71이라는 숫자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압도하던 그 순간을요. 그 작은 숫자가 중동의 하늘을 바꿨습니다. 세계 방공 시장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편견이 무너진 지금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만든 방패가 우리 국민의 하늘을 지켜주었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라시드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방패를 믿었던 사우디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방패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것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새로운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84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